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1일 프리마켓 뉴욕 FOMC가 끝나고 현재 시장 상황이 어찌 보면은 긍정적인 FOMC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미끄러짐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두려움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 또 프리마켓 뉴욕에서 한번 또 알차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영. 저는 최부아입니다. 네. 그러면 현 상황, 저희 지수 상황이랑 그다음에는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 차트 한번 짚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S&P 100 현재 선물 시장에서 0.5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0.3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러셀 2000은 보합인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라클이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1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IT 섹터,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프리장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기감을 먼저 좀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프리장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리고는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올라갔지만 현재 프리장에서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음전한 상태입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붙진 않았지만 0.44% 정도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크립토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들어간 직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 하락한 상황에서 9만 달러 언저리를 이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인데요. FOMC 때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들어서는 채권 금리가 살짝 솟아오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희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원자재 쪽에도 이슈가 많습니다. 원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은 가격은 62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백금 가격도 오늘 장에서는 2%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700달러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60달러 언저리에서 긴장감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2월 FOMC 회의 이후 상당히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FOMC 회의 이후 원자재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급합니다. 궁금한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FOMC에 대해서 일단 감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FOMC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려는 많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무난하게 넘어간 회의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약간의 그런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데이터와 그리고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가지고 약간 간극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하던데 일단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저희가 이게 SEP라고 하죠.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올렸습니다. 1.8%에서 2.3%로 많이 올렸고 그리고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PC 기준에서 2.6%에서 2.5%로 오히려 인플레는 내려갈 것 같다라는 전망. 말 그대로 골디락스를 이야기했는데 또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고용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이제 버무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제 경험상 저도 오늘 연준이 발표한 그 수정 전망치 테이블을 좀 갖고 왔지만 잘 맞지를 않습니다. 연준 전망치가 보면은 이렇게 자주 수정이 이제 저희가 3개월마다 수정이 되죠. 그래서 잘 맞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도 성장률을 당초 1.8%에서 2.3%로 이제 상향 조정한 거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사실은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좀 물가 수치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하향 조정, 0.2%포인트 9월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물가가 좀 둔화될 거다. 이제 관세 리스크 자체가 이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오고 나서는 결국 이제 소멸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좀 주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요번에 뭐 금리를 인하는 했지만 지금 연준 내 시각 자체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쪽,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는 조금 뭐 더 내리기보다는 뭐 데이터가 분명히 또 1월 달에 많이 나오긴 하니까 그거를 좀 보고 나서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쪽에서의 모습을 사실은 오늘 이 SAP, 그러니까 수정 경제 전망치에서 사실은 좀 보여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시장 예상치와 동일하게 0.25%포인트 금리 인하였는데 뭐 내년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혹은 뭐 단기 국채 매입 재개를 단언한 점을 보면 좀 비둘기파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내년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측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또 매파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금리 인하를 매파적인 금리 인하로 봐야 될까요?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로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매파적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비둘기, 그러니까 매라기보다는 좀 비둘기에 가까운 어떤 금리 인하로 이번에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사실 많이 우려를 했죠. 뭐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는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금리를 거의 이제 동결할 거다라는 쪽에서의 어떤 매파적인 어떤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그 연준 FOMC 회의 표결 결과 자체가 거의 이제 반반에 가까운 정도의 상당히 각축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사실은 지금 반대를 한 표가 이제 3표이긴 하지만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는 거의 50bp 주장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두 사람 정도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반대표 자체가 사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융화시켜 주는 게 아마 표결 결과가 아마 거기서 사실은 조금 시장이 좀 안도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과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가 뭐 한 차례다 두 차례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 내년에 이제 이럴 때 각종 지표가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거를 사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뭐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렇게 섣불리 이제 단언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 우리가 많이 얘기해 점도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점도표를 오늘도 그 화면에 이제 점도표를 이제 갖고 왔는데, 많이 이제 좀 갈라졌습니다. 뭐 특히 이제 2026년에 대한 어떤 전망치 자체가 뭐 낮게는 거의 2%까지 보는 쪽이 있고, 높은 쪽은 뭐 전 레벨이 이제 동결이 된다라는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좀 갈렸는데, 제가 하나 눈여겨보는 거는 그러니까 2008년까지 이 점도표상을 보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점을 찍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여전히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태세는 분명히 있다라고 조금 뭐 저 나름대로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조금 시장으로 하여금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어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하나 덧붙여서 이제 긍정적인 거, 지난번에 저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일종의 QE 같은 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게인데, 실제로 예상보다는 조기에 QE를 사실은 QE라고보다는 뭐 이제 재정지권을 사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조기에 시행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뭐 어떤 수단이든 간에 시중의 단기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풀린다라는 부분에서 좀 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 자체를 이 단기 국채 매입의 어떤 조치, 조기 시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좀 상쇄시켜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여전히 좀 시장이 예상했던 매파적 금리 인하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단기 유동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게 원래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약간 뭐 유동성 공급적인 정책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시장이 어제 놀랬던 점은 오히려 다음 주부터 바로 당장 40빌리언이라고 하는 그런 뭐 큰 돈을 쓰겠다라는, 큰 돈을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향후 몇 주간 좀 강한 강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뭐 비트코인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 자체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뭔가 이제 연준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좀 시장 친화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분명히 11월만 하더라도 뭔가 좀 뭐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너무 비둘기파적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뭐 말씀하신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이렇게 QT죠. 그러니까 양적 기축이 바로 끝나자마자
또 어쩌면 새로운 양적 완화 비슷한 어떤 조치를 사실 내놨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미국의 상황, 특히 이제 자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의 해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연말이고 다가오고 해서 그 자금의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라는 차원이고 이제 2019년인가 한번 이제 연준이 그 MMF에서 자금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다국적 자금들이 급등을 하면서 좀 화들짝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두텁게 좀 선제적인 대응을 사실 좀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하루하루 이게 지날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해석이 또 내일 해석은 또 다르긴 하지만 뭐 저희가 판단으로 느낌상으로는 그냥 뭐 연준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제기되고 있던 어떤 신용경색 문제 자체를 어떻게든 간에 조금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지 않냐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파월 의장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임기가 이제 한 5개월 남았죠. 5,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본인 입장에서 뭐 지금 연준 새 의장 이제 교체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만약 연준 의장이라고 하면 임기 말까지 무탈하게 사실은 뭐 미국 경제를 좀 넘겨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공격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아까 뭐 성장률 전망치에도 보였지만 상당히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이 상태를 사실은 그 차기 연준 의장한테 넘겨주고 싶은 어떤 그 생각에서도 이러한 단기 자금 시장 자체의 경색 현상을 좀 선제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포석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파월 의장이 마지막을 좀 순탄하게 보내기 위해서 돈을 풀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좀 더 확대 생각해 보면은 내년 여름에 또 약간 인플레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그냥 뭐 추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정도의 규모로 뭐 물가를 자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지금 400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4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뭐 이렇게 물가를 크게 자극할 정도의 유동성 규모는 사실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 뭐 지금 헤셋 위원장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어떤 분위기긴 하지만 여하튼 그분이 새로 연준 의장이 이제 되고 나서 지금 시장이 뭐 많게는 2번, 적게는 1번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와는 다르게 좀 금리 인하의 어떤 폭이라든지 또 횟수 자체를 상당히 늘린다. 이럴 때는 조금 시장이 갸우뚱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야 뭐 부양을 한다고 좋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내 어떤 물가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나가는데 과도한 어떤 그 완화 정책 자체가 자칫 이제 물가라든지 이러한 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가보다는 어떤 그 과도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 혼란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회장이 고용 지표가 과대 해석됐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월 4만 개 일자리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월 2만 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지표가 왜곡되거나 과장됐을 확률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예,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월 초에 발표되는 이제 그 비농업 일자리 수 이걸 보게 되면 뭐 많이 아시면 이게 통계 자체가 많이 수정이 되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받아오는 이제 데이터도 있고 해서 아마 연준의 판단이 뭐 연준 의장이 사실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파월 의장의 얘기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12월에 뭐 일부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사실은 결정한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 상에서도 고용시장을 계속 강조하는 거로 봐서는 지금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러한 신규 고용에 대한 문제 자체가 조금은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쪽으로 사실은 수정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용시장은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실업률은 안정적이냐라는 부분 자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고용도 없는 상태지만 신규 해고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
그러니까 실업자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시장 자체가 아주 불안한 어떤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파월 의장도 얘기했듯이 이민자들이 상당히 이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노동 공급 자체가 부족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 상태 자체는 상당히 그 신규 고용이 부진한 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도 뭐 사실은 미국이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주간 단위 그것이 발표가 될 텐데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은 20만 건 이하로 사실은 해서 거의 초호황 수준의 그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저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노 하이어 노 파이어라고 신규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는 아주 조금은 그걸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조금 미묘한 좀 균형 상태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는 고용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그때부터 실업률이 더 올라왔을 때는 미국 경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부작용,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연체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극하면서 미국 경기 자체 또 신용 문제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경제 여력 지수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떨어진다고 해서 뭐 그러한 위기설 뭐 이러한 그러니까 소득계층을 구분해 보면 이제 저소득계층에서 워낙 지금 생활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과거에 비해서 뭐 그러한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가 성장률 전망치와는 다르게 상당히 급속하게 이제 냉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좀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제도 이제 질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26년도가 되면은 또 새해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새로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연준 이제 지역은행 총재님들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일단 뭐 점도표에는 1회로 찍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2회. 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차기 연은 총재로 거론되는 분도 이제 비둘기파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이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화면에 이제 제가 그 지금 연준 대 지역 연은 총재의 성향들을 이제 비둘기표하고 매파로 쭉 구분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연준 보팅 멤버가 이제 교체가 됩니다. 12명 지금 중. 골드체로 V가 돼 있는 게 이제 선거권이 있는 투표권. 새로 이제 회원이 되는 부분들이고 MV로 이제 표시된 부분은 이제 투표권이 없는 사항들인데 보시면 절대적으로 이제 좀 굵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비둘파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포진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완화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이제 연준 의장까지도 상당히 이제 초강력 비둘기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가 예상 밖으로 완화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한 번이니 두 번이니 뭐 이것을 지금 뭐 속단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내년에 누가 연준 의장이 되고 또 진짜 지표가 1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특히 이제 물가 지표가 오늘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정말 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금리 어떤 인하 여력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자체도 상당히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조금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저게 가장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거슬리는 게 이번에 금리 인하를 결국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이제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오늘도 아까 저도의 FOMC 끝나고는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부분 자체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의 약발이 사실은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이 와서 무엇을 할까라고 좀 생각하면 뭐 금리 인하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번처럼 단기 국채 메인이 아니라 장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사실은 또 내놓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 아닐까. 그건 뭐 장기 국채 문제를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그 가능성까지도 사실은 좀 열려 있어서 내년에 이 통화 정책을 둘러싸고는 상당한 좀 그 혼란, 뭐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도 사실은 뭐
뭐 지금 연준 의장 뭐 이러한 교차하는 거를 조금 재해놓으면 거의 이제 금리 인하가 막바지 국면에 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반면에 동시에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 뭐 지금 일본 같은 건 다음 주에 당장 금리 올린다고 하죠. 호주도 내년에 금리 인상 뭐 얘기가 나오고, 22도 뭐 여차하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막바지 됐다라는 거는 조금은 예상 밖으로 조금 그 인하 사이클 자체가 좀 일찍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에서 긴축적으로 피봇을 하는 모습 자체가 일단은 조금 감지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과도 사실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서 뭐 제가 좀 통화 완화 정책 뭐 양적 완화 가능성도 좀 언급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중앙은행들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가 조금씩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좀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자산 시장에는 썩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들어가서 저희가 조금은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채권 금리에 대해서 일단은 뭐 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발언을 좀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약간 경제 성장, AI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해 가지고 성장이 너무 좋으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셨던 부분에 성장이 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도 조금 뭐 현 상황에 녹여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금리는 이제 성장하고 물가의 함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좀 떨어진다고 해도 성장이 올라가면은 뭐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부분을 반영을 할 텐데, 지금 그래도 사실은 이 지금 2.3%가 뭐 기존보다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금리가 4%를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장기물, 그러니까 30년 같은 경우는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여전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뭐 파월 의장은 안정을 찾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은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사실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내년에서 좀 이제 이러한 장기 국채 금리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저는 키우고 있는 부분 자체는 지금 이제 그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뭐 연내 뭐 발표될 수도 있고 내년 초에도 뭐 결국 판결이 날 수 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패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다른 어떤 관세 정책을 하겠지만 일단은 걷어들였던 관세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재정에 대한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미국의 국채 금리에도 여전히 좀 하방 압력을 좀 막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보고, 그것도 뭐 어찌 보면 내년 초에 뭐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내년 증시에 조금 변동성을 사실 좀 높일 수, 그러니까 미국 증시 입장에서 보기에는 변동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사실은 좀 요인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또 모순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가 내년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가정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은 시장을 지켜볼 여유가 있다라고도 했죠. 뭐 결국은 데이터 디펜던트인 건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더 내다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뚜렷한 선을, 아까 제가 점도표도 보여드렸지만 뚜렷한 선을 긋은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라는 부분 자체는 이미 연준 뭐 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한 75bp를 내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한 조금 뭐 어떤 여유를 사실은 좀 벌어놨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성장률이나 물가를 감안했을 때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인하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뭐 현실적인 부분들이고, 그걸 갖고 우리가 뭐 중립금리에 다가왔느냐 안 다가왔느냐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물가하고 성장률 수를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립 수준에는 어느 근접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조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현재의 어떤 금리 수준이 적정한지 아니면 조금 더 여기서 더 내려야 될지,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라는 의미고, 근데 그 판단의 시간 자체도 뭐 따지고 보면 사실 한 달 6주 남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6주 1월 달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을 때 그때 뭐 분위기가 사실 많이 변할 수 있죠. 고용 지표가 정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1월 달에 또 금리 인하를 하는 압박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을 찾고 물가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 아직은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좀 1월 때는 좀 쉬었다가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조금 여유를 갖고 그 다음 차례에서 조금 이제 금리를 인하할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한 부분을 아마 좀 종합적으로 좀 열어놓은 발언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직접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모두 논리가 있다라면서 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 말인즉슨 내년에 우리가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B컷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근데 사실 B컷을 하게 되면 뭐 실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이 아닌 이상 여기서 B컷을 한다는 건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B컷을 저희가 만약 실제에 단행한다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갑자기 냉각이 되거나 또 다른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신용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터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B컷을 연준이 단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컷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전에 아마 시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미 흔들려, 주식시장이라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B컷을 하는 것 자체, B컷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달가운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FOMC를 직접 봤는데 제가 느낀 거가 약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 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유동성을 풀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고용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비둘기파적이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오히려 뭔가 이렇게 한쪽이 비둘기면 한쪽이 매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감을 생각을 했었는데, 돈도 풀겠다, 내년 성장 좋다. 그런데 우리는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뭐 이제 금리 인상은 절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소위 B컷과 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저는 들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을 뭐 보시는데,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그 FOMC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제일 이제 뭐 FOMC 그 성명서도 있지만 딱 생각난 게 조금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의 그 임기에서의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연준의 어떤 갈등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지금 밖에서 시끄럽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 이것을 너무 노출하는 것 자체가 본인하고도 그렇고 뭐 미국 경제 또 연준의 어떤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동결을 주장했던 분들을 좀 다독이면서 조금 인하 쪽으로 조금 이제 간 부분들이고, 또 이제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또 어떤 압박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최근에 뭐 신용 경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금리도 인하해주고 돈을 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달래주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을 좀 한 부분들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실 그 기자회견에서 보면 매파적으로 얘기할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했었는데, 처음 듣는 순간부터 생각보다 네.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좀 느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많이 고민하셨겠죠. 많이 고민했었지만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주변 요건 또 연준 내 어떤 역학 구도를 좀 생각했을 땐 일단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에서의 좀 타협의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네, 예. 지금 시장 기준에서 이제 유동성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M2 자금을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아까 장기 국채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11월 달에 좀 국채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 흔들리니까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장기채 기준으로 바이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M2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단기적인 자금이긴 하지만 연준도 짧게 유동성을 푼다고 하면은 앞으로 달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통상적으로 사실 약세를 사실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사실 맞는 얘기고요. 더구나 이제 다음 주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까지도 나서게 된다면 엔화가 당연히 강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좀 어저께 같은 경우 이게 원래 최저치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약세 흐름을 좀 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뭐 이제 신임 연준 선임이 되고서 많은 이제 발언들을 쏟아내겠죠. 뭐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조금 이제 달러 쪽에서는 약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달러가 그렇게 급격하게 약세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엔화가 초강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저렇게 장기 국채 금리 자체가 튀다 보니까 일본이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또 동시에 좀 커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것이 좀 엔화의 약세폭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내년 초에 좀 달러를 좀 약세를 좀 생각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 약세폭 자체가 그렇게 뭐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이고요. 또 지금 AI, 오늘 이제 오라클과 관련된 쪽에서의 그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다소는 이제 AI 버블이 조금은 좀 진정이 되길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은 더 버블론이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비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저는 계속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상당히 약세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대해서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제한적인 약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약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약간은 소외됐던 부분이 주택 시장입니다. 미국 소비는 견조하고 기업 투자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주택 시장만 여전히 약세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미국 주택 시장도 정말 오랫동안 침체기를 좀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궁극적으로 어쨌든 비둘기파적인 기조와 함께 주택 시장도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회복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승리를 하기에 필요한 거고 그렇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 물가 지표와는 또 다른 지금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그 생활 물가 자체를 잡는 것이 일단 하나의 문제일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자산 구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주식 시장이 올랐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의 상류계층밖에 없습니다. 소득 상류계층. 그러니까 지금 중하위 계층의 자산 구조를 보게 되면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자산, 부동산 자산이 되겠죠. 근데 그 얘기 자체는 거꾸로 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결국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비컷을 얘기하고 자꾸만 금리를 많이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구조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전처럼 금리가 지금 3% 이하, 기준금리 금리로 3% 이하로 떨어지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라 보면, 주택시장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아마 행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주택 경기를 하려고 하는 부양 조치를 아마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러한 조치들이 좀 나와야 미국 주택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에 대해서 주택시장 얘기까지 저희 나눠봤는데,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이제 2기 중간선거가 거의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금 시끌시끌한 게 아무래도 중국과의 미국과의 이러한 분쟁도 있겠지만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멀로 독트린이라고 이게 저도 이게 교과서에서만 봤던 옛날에 나왔던 그런 거였는데 요게 또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남미에 대한 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약간은 안보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년도에 저희가 금리 같은 경우에도 비둘기파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눠봤지만 그러면은 대외적인 이슈에서는 저희가 또 무엇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돈로주의라고 해서 과거에 멀로주의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합성을 해서 사실 만든 건데 더 이상 미국이 세계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대원칙을 사실 밝힌 부분들이고요. 미국이 관심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아메리카 지역, 그러니까 소위 북미와 남미 지역만 관심이 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쪽으로 사실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계속 군사 개입을 얘기하는 부분 자체는 소위 말하는 좀 전략 보고서에서 나온 돈노주의하고는 사실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 미국 내 또는 그 주변 지역만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개입을 좀 더
줄이는 이러한 쪽으로 가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 특히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때는 사실 이념적 또 체제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를 했다라고 보면 이번엔 러시아 얘기가 쑥 빠졌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쪽으로 얘기를 사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중국과의 계속해서 기술 패권 경쟁을 계속하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과의 관계를 사실은 좀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사실은 지금 대외 정책 기조에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쪽에서의 테마,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갖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에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중점적으로 제시한 전략을 보게 되면 저희가 주목할 게 이제 핵심 공급망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분명히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해서는 재산업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는 리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핵심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통해서 제조 강국으로 이제 다시 한번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도 그 패권을 사실은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미국이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위를 서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러한 업종이 뭐냐라는 부분은 공교롭게 지난번에 JP모건이 이제 향후 미국의 10년 내에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그 분야와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트로이와 같은 핵심 광물이라든지 군수산업, 위성, 이러한 방위, 항공우주, 그리고 에너지 부분,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부분, AIG, 양자 컴퓨터, 로보틱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경제 안보 보고서를 딱 보고 나서 미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모든 산업이 아니라 향후 미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안보를 결국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의 모든 자원이나 효율을 다 투여하겠다. 라는 쪽으로 정책이 사실은 수반됐다라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AI에 대한 어떤 큰 줄기가 가는 거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사실은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쪽에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권고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외 정책까지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12월 FOMC 회의가 이제는 종료가 됐습니다. 이 밖에 연말 연초에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이외의 시장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예. 앞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신임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또 관세 협상이 또 그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를 좀 바라보면 트럼프 이제 2기 2년 차가 되죠. 근데 저희가 조금 되돌려 보면 트럼프 1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거의 좀 비슷하게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1년 차, 그러니까 2017년이 되죠.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았고. 근데 2년 차에 들어가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답보 상태 또는 좀 하락 조정이 된 상황들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 이제 그때는 반도체죠.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주춤을 하고 이제 2018년에 미중 갈등 문제가 사실은 불거졌고 또 비슷하게 2018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원을 이제 민주당에 뺏기게 되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사실은 발생을 했고 주식시장도 좀 탄력을 사실 잃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잠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좀 AI 사이클은 그때보다는 사실 좀 강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몰려가는 레임덕 비슷하게 좀 몰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집권 2기 그러니까 2년 차의 흐름 자체가 이전 1기와 2년 차로 답습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연초에 아마 조금 관심 사항으로 좀 몰려일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또 하나 주목하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당시에도 보게 되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자체가 뭐 전대볼보다 낮긴 하지만 집권 2년 차에 들어가서 이제 금리가 많이 트면서 사실은 좀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모습 자체는 결국 시장 입장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주가의 어떤 상단을 사실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거의 뭐 미 연준의 그 통화 정책 얘기를 쭉 해왔지만 이러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과연 미국의 장기 국채 또는 전 세계 장기 국채 금리 자체가 안정을 사실은 좀 하향 안정 추세를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연초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주목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님과 뭐 FOMC부터 그리고는 저희가 연말 연초에 주목해야 될 그런 전략까지도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FOMC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는 해주셨으나 여전히 장기 국채 금리를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가 트럼프의 전략 정책에 있어서도 장기 국채 금리를 주목해보자. 다만 장기 국채 금리가 트럼프의 정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미국의 성장, 미국의 물가 그리고 미국 국가 부채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채 금리를 최우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우리가 곧 나올 그런 경제 지표로 인해 가지고 1월에 추가 금리 인하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지표도 챙겨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런 2026년 상반기 장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1부였고요.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